국내 최고의 AX 전문가 황재선 SK 부사장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생생한 경험을 전수합니다. 5단계 AX 로드맵에서부터 AX 유형별 사례와 조직 운영 전략까지 조직의 능력을 100배 올리는 AX 실전 로드맵 강좌. 초거대 모델도 만들고 뭐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그 금액을 100조 원을 펀드를 조성하겠다. 두 번째 키워드로 AI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인프라로 만들겠다. 고속도로처럼 만들겠다. AI 격차가 심하는데 모두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정부가 뭘 잘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좋은 고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애들은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뭐 비딩 붙어서 공급을 해봐. 정부가 유능한 고객이니까 니네 이거 못 만들어, 나 딴 데 쓴다? 빨리 만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보면 모태펀드 예산을 최대한 이게 증액을 해가지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4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모태펀드라고 해서 한국벤처투자라는 그 중기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보통 한 50%를 줘요. 나머지 50%는 VC들이 이제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문제는 그 50%를 100% 민간에서 조달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빅3가 국민연금,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에요.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곳이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얼어붙었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봄이 온다 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뒷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3,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새 정부의 IT 관련한 정책들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요. 특히나 좀 AI랑 플랫폼 이야기가 정책에 많더라고요. 그 공약집을 보면 두 이야기가 많아서 오늘은 아마 AI 이야기, 그다음에 플랫폼 이야기를 주로 점검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게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들이 지금 막 어느 부처에서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공약집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스탠딩 기사를 봤더니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딱 뽑아갖고 홍선표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른 정치적인 거나 무슨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 국회에서 다툴 여지도 있고 해서 공약집에 실려도 뭔가가 추진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경제적인 것들은 꽤 많이 공약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거의 그대로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은 좀 있었는데 했던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때는 디테일하게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은 좀 그래도 공약대로 하지 않았나. 이재명 정부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특정 공약이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 업계가 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이런 시리즈를 했는데 스타트업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들, 거창한 우리 구호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문제를 정리한 시리즈를 했죠. 일단 AI 공약 관련해서부터 좀 여쭤보면은 일단 저는 여기서 일단 포인트가 있다고 봤는데 AI 3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나라와 한국이라는 얘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AI 3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아마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지션은 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비책 이런 게 이 공약집에 있었다고 하면 좀 어떤 게 포인트가 있었나요? 너무 이제 유명한 공약이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제가 키워드로만 한 3개를 뽑아봤는데요. 이 AI 관련 공약의 핵심이 뭐다라고 3개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100조 펀드가 있겠죠. 우리 100조 원 엄청 많이 선거할 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100조 원의 규모의 펀드를 민과 간이 함께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AI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 초거대 모델도 만들고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그 금액을 100조 원을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저는 AI 고속도로를 꼽았습니다. 이게 이제 AI 고속도로가 뭐냐면 우리 인프라, 우리 사회 그 SOC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수출도 하고 물류 산업 발전하려면 고속도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 정부는 AI를 이 SOC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한 특정 뭐 최신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AI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인프라로 만들겠다. 고속도로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AI 고속도로라는 그런 키워드에 있는 것 같고요. 또 모두의 AI라는 키워드도 하나 꼽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챗GPT가 엄청나게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쓴 애가 없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일단 사무직이 아니거나 네. 또 이제 이 IT나 정보화에 빠르게 그러니까 반응하는 계층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같은 계층도 다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AI와 사실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뭐 챗GPT든 이런 데 다 들어가 보지만 이제 안 들어가 보신 분 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격차, AI 격차가 심하는데 모두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어떤 새 정부의 정책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 생각이 나네요. 모두의 AI라고 하면은 예전에 컴퓨터 다들 배우고 그렇죠. 할 때 네. 세진 컴퓨터에 세진 컴퓨터도 컴퓨터 이 가르쳐주는 그거를 네. 많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했죠. 무슨 그 정보화 격차를 줄이자 그래서 동네 시골 마을에도 정보화 마을 이런 거 정해서 거기서 막 컴퓨터 교육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인터넷 쓰게 하고 막 이런 정책들이 다 있었죠. 근데 기존에는 그게 정보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고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자라는 게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 새 정부는 AI를 그렇게 쓰자 모두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AI를 만들자. 모두가 쓸 수 있는 AI. 또 챗GPT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짜로 쓸 수 있는 AI를 정부나 어떤 그 만들어서 배포하자.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런 관점인 거죠. 그렇군요. 그 심 대표님이 한번 한 3가지 정도를 뽑아주셨고 그러면은 최선임 기자님께서도 이 좀 포인트 될 만한 거 몇 가지 좀 뽑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비슷한 점도 있고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그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뭐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좀 공약집을 다 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정리한 작업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잘 글이 안 읽힌다는 게 이제 직업병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리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목차라든지 색인이나 이런 걸 잘 기획해서 하면 이제 쭈루루루 읽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덩어리로 좀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여러 번 읽어서 좀 핵심을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심재석 대표님도 말씀하신 그 100조 원 그 펀드를 만들겠다 AI 관련해서. 그래서 이건 뭐 언론이나 토론회에서도 좀 다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마치 시레벨처럼 국가 최고 지능 책임자를 만들어서 그로부터 같이 매니지먼트 하겠다.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그 4차 산업혁명 위원장 뭐 이런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그 크래프톤 창업자인 장명규 의장님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약간 뭐 그때 좀 데자뷰가 좀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 아무래도 좀 민주당은 그 뭐랄까 그 재벌을 대안으로 뭔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뭐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벤처인들이 신주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거에 좀 적극적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좀 재벌로 이렇게 좀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만 물론 이분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고 이거는 AI가 해줘야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AI에 이렇게 할애한 그런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뭐 거대 언어 모델과 뭐 소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뭐 AI 인프라가 되는 네트워크 6세대를 도입을 빨리 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 더 나아가서 뭐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뭐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그런 개념을 앞세워서 정말 뭐 혁신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게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말이 뭐 한때 이런 말이 좀 유행했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했잖아요. 이게 어차피 오프라인의 모든 건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기업이라든지 뭐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대신하는 말로써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내놓았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공지능 대전환은. 예. 그리고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은 교육 쪽인데 교육 쪽에서 좀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뭐 코딩 프로그램처럼 AI 부트캠프를 활성화하고 뭐 관련 인력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겠다. 뭐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AI 접근권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디지털 격차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접한 사람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디지털 잘 활용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AI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AI를 쓸 수 있도록 국가가 대표적인 LLM을 개발하고 오픈하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뭐 좋은 평가를 내리자면 공약에 대해서 뭐 좀 더 후술해서 좀 아쉬운 점 뭐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 비평하겠지만 그냥 딱 이것만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내리자면 어쨌든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용되는 좀 개념이라든지 단어를 썼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걸 뭐 그 최고위층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 캠프의 담당자들이 만들었을 텐데 근데 이분들이 좀 IT 업계를 아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이해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AI 리터러시 부분은 그래도 고민을 좀 한 느낌이 났거든요. 그게 확실히 좀 모두가 다들 그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민주당의 정책이라든지 이념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 해가지고 좀 신선하게 느껴졌고 근데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좀 핵심이 없다. 좀 뭐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아무 말 대잔치다. 이게 사실 이게 토론회 때도 좀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100조 원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우물쭈물했었죠. 뭐 상황 봐서 뭐 100조 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AI 산업을 육성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대를 관통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었어야 됐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 당장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 얼마 넣으면 우리 이런 걸 효과를 넣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이 와닿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좀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이 방송 때문에 정책 공약집을 한번 봤는데 네. 거기서 느낀 점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선거가 급작스럽게 생긴 선거잖아요. 보통 이제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들은 뭐 1, 2년, 뭐 많게는 5년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뭐 이제 조직도 꾸리고 옆에 자문단도 두고 이러면서 쭉 그 대선을 준비하는데 이번 선거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선거라 공약도 아마 좀 급작스럽게 나온 게 있어서 이제 큰 틀의 목표는 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진 경우가 좀 있죠. AI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100조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100조 원이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100조 원이 어디서 나는데 나와 있고 만들면 뭐 했을 건데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0조 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은 정부가 100조 원을 내겠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거의 지금 한 677조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100조 원을 그 정부가 낼 수 없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뭐 몇 분의 5분의 1, 6분의 1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정부가 내는 돈은 그만큼은 아니고 민간에서 65조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방이나 이런 그 지방비 이런 거를 한 5조 만들고 근데 정부가 이제 한 30조 정도 만들어서 이제 이 100조를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고 이제 민간 65조를 왜 내겠어? 라는 또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뭐 한다고 갑자기 그 삥 뜯는 것도 아니고 65조 어디서 나겠어? 네.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 65조를 이제 펀딩을 하기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당근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네. 계획인 거죠. 계획인 거죠. 네. 네. 아직 이제 이 계획이 삭발도 아직 안 뗐어요. 이제 네. 계획이 발표만 됐을 뿐이고 그렇죠. 이제 뭐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러고 이제 또 뭐 했을 것이냐. 이거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 토론에서도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뭐 했을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약간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 보도 하나를 보니까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그 약간 구체화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시사저널 보도에서 나온 얘기를 표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컴퓨터 가속기 인프라 얘기죠. 인프라에 뭐 15조 원 쓰겠다. 뭐 한국형 챗GPT 개발에 12조 원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계획이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K 이니셔티브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 후보한테 직접 보고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 조직에서 만든 어떤 안이 있었나 봐요. 그 안을 이번에 이제 그 시사저널에서 입수해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100조는 안 됩니다. 저거 해도 한 70조 정도 되나요? 네. 다 더하면 100조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저 정도 일단 큰 틀의 큰 틀의 계획은 저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100% 저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K 이니셔티브 위원회에서 저 정도의 구상을 갖고 있었다. 네. 그거를 이제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네. 그 문서를 이제 입수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뭐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옆에 있으면은 그분들의 그 보고 그분들이 만든 그 정책들이 결국은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스트라라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AI 스타트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 있는 AI 관련 기업 빼고 중국에 있는 기업 빼고 가장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인정을 받는 곳이 아마 이제 프랑스에 있는 미스트랄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K 미스트랄은 미국과 중국을 뺀 그런 그 회사를 한국에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K 미스트랄은 말은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 호칭은 아니에요. 네. 미스트랄을 누가 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의미이고, 이제 약간 제3지대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이제 AI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를 약간 보면 네. 이 회사는 그 투자자를 보면 그냥 국적만 프랑스지 사실은 이제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여기 투자한 회사들 이름을 보면 의리의리한 벤처 캐피탈도 호로비츠를 뭐 제너럴 캐피탈리스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곳들 그런 데가 다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받은 투자가 1,700억 원이라 우리나라 돈으로 네. 1조 7천억 원.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원 정도 되고, 근데 프랑스 정부가 넣은 투자는 한 600억 원밖에 안 되니까 네. 아주 네. 미미하죠. 그 어떤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한국이 지금 K 미스트랄 이런 목표 아래 100조 원도 그 어떤 방법론일 텐데 직접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다. 프랑스는 그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로부터 뭐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그러려면 투자를 이제 하고 싶은 회사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주도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미스트랄이라는 회사는 투자를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서 미국에 있는 그 유명 캐피탈들이 다 들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네. 한국에서 K 미스트랄을 만들겠다 하고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야지 하고 하면 이게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정부가 이 정도의 미스트랄 정도의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를 만든 구글, 미스트랄을 만든 이 미스트랄 회사의 개발자들만큼의 일단 개발 인력을 직접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단 어마어마한 건데, 예를 들어 정부 자금으로 했다. 정부 자금이 이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 만약에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제 그 가정을 해보면 네. 그 연구원들은 이제 보고서 쓰다가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내가 이 돈을 왜 쓸 수밖에 없는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 돈이니까, 혈세니까. 그런 보고서 쓰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쓸 거고, 또 좋은 인재를 만약에 연봉 50억 주고 데려올 수 있느냐? 아마 없을 거예요. 정부 혈세로 어떻게 연봉을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민간한테 이거를 맡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은 거죠. 누굴 선정할 거라든가. 그렇죠. 이제 정부는 이제 어떤 마중물만 되고 실제 그 일어나는 일은 민간에서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는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정부가 주도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제 심 대표님께서도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그걸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더 올바르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직접
뭐 하는 건 아니다. 네. 뭐 펀드, 그러니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보다는 뭐 펀드 하면 정부가 좀 4월대 국부 펀드처럼 이제 펀드에 자금을 좀 집어넣거나 이런 역할을 조금 할 수 있을지언정 정부 주도로 하긴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AI 팀 코리아. 네. 팀 코리아 AI 이건 옛날에도 많이 이제 했던 얘기라서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이 팀을 이뤄서 어떠한 그 AI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 기술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팀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국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뭐 LLM은 뭐 딥시크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 뭐 GPU는 요즘 화웨이가 막 이제 거의 저 엔비디아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고 뭐 파운드리는 뭐 SMIC 뭐 이런 데들이 또 열심히 막 만들고 있고 그 내부적으로 그 중국은 사실 AI 관련 모든 요소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내재화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울미와 겨자먹기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팀 차이나는 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여러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LLM도 뭐 또 있어야 되고 파운드리 우리 있긴 하지만 아직 여러모로 이제 경쟁력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중이죠. 그다음에 GPU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거의 없고 네. NPU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아직 스타트업 단계고 좀 부족함이 많이 있죠. 네.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일으켜줘야 그래야 팀 코리아가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이 하나만 잘해서는 팀이 될 수 없죠. 저 그 얘기를 작년에 듣긴 했었어요. 이 방금 말씀해주신 AI 기술의 레이어들 있잖아요.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칩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까지 엄청난 그 다양한 레이어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회사의 임원분이 그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워낙 강력하고 이게 기술 종속이 나중에 돼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예전에 다른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내재화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각 레이어마다 뭔가 그래도 여기가 뭐 A 기업이 이거는 잡고 있고 B 기업이 두 번째 레이어는 잡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돼서 이거를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풀스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아무튼 만들어 놔야 된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반영된 정책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연구개발기비를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금 받은 회사는 보고서 쓰다가 일 다 보내고 그 지원금이라는 게 거의 이제 먹고만 사는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원금으로 뭔가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정부가 만약에 이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 잘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좋은 고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내가 AI를 활용을 잘 해보겠어. 네. 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AI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러려면 나는 LLM을 사야 되겠어. 필요하니까. 그럼 만약에 뭐 네이버든 LG든 뭐 카카오든 LLM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뭐 비딩 붙어서 공급을 해봐. 그 다음에 정부가 유능한 고객이니까 이게 부족해. 야, 니네 이거 못 만들어. 나 딴 데 쓴다? 빨리 만들어 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유능하지 않으면 이게 발전이 안 되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엄청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 잘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 드라마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훌륭하면 그 공급자는 덩달아서 훌륭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AI 유저로서 대단한 유저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파운드리 산업에서 지금 사실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데가 지금 TSMC 좀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아이폰 그 AP 칩도 그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TSMC가 만들죠. 그거는 TSMC가 왜 그렇게 얼등한 경쟁력을 갖게 됐냐? 애플이 고객으로서 TSMC를 갈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우리 애플 아이폰 만들기 필요한 칩은 이거야. 계속 이제 요구사항을 넣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맞춰다 보니 TSMC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의 이제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고객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요. 그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냐? 훌륭한 고객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튼 KAI 팀 코리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각 레이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각 레이어에서 과연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쥐어줘서 거기서 많은 보고서 쓰게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고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AI도 그렇고 예를 들어 좀 NPU 스타트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 NPU 스타트업 지원해줄게 하고 뭐 지원금 만들어서 주고 이런 기획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NPU를 뭐 정부 통합 전산센터 이런 데서 한 섹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 AI 서비스를 하겠어라고 여기서 NPU를 도입할 거야라고 하고 그거 도입해서 잘 안 되면 또 잘 되게 이제 요구사항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NPU 회사들도 이제 정말 쓸모 있는 칩이 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AI 반도체 분야,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공약도 좀 있거든요. 이쪽은 지금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건지, 요 계획이 좀 어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좀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하드웨어도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국산화. 이거를 해외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그래야지만 좀 더 유의미한 생태계가 되지 않겠냐. 국산화로 시작해서 앞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처리를 효율화해주는 더 잘 해주는 그런 것인데 최근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고 여러 기업이 실제 건립 계획에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좀 이거는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다. 우리나라 산업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좀 그걸 지정된다고 해서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하면 이걸 어느 정도는 이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주겠죠. 그래서 좀 이제 독려할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있더라고요. 그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딱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그걸 아끼지 않겠다 지원을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 고성능 NPU라든지 PIM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이제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좀 인공지능에 좀 최적화된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퓨리오사 AI라든지 그리고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런 스타트업들이 그 NPU에 특화된 반도체 설계 회사를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들이 커져서 나중에 이제 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좀 기존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었지만 이게 점점 좀 AI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팹리스 부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이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퓨리오사 AI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는요, 진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AI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면은 부지 선정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부지들도 쓰려고 하면 토지들은 용도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전력 수급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데이터 센터가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이제 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지역사회 설득이라든가 정부가 나서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까지 좀 여쭤봤고요. 또 공약 중에 보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플랫폼 방금 말씀해주신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공약들이 좀 있는데 플랫폼 알아보기 전에 스타트업 쪽 먼저 여쭤볼게요. 이 벤처 투자 금액을 9.5%로 증가하고 또 40조 원
벤처 투자 시장 육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뭐 100조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요게 투자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제 저는 그전 투자 금액은 잘 모르겠어 갖고. 그렇죠. 요즘 연간 벤처 투자 시장을 10조 원이라고 집계를 하고 있고 중기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걸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1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상 듣는 거는 힘들다 얘기만 듣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10조 원이라는 걸 상징적 숫자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 다 합쳤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딱 스타트업에게 새롭게 뭐 유상증자 형태로 돈이 들어가는 게 10조 원이 아니라 벤처 펀드도 있고 신기사가 만든 펀드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이 다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상장사에도 투자가 되고 그리고 뭐 ICT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공연, 기획, 뭐 화학, 소부장 뭐 다양한 영역에 이렇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보통주라든지 RCPS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이라든지 대출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중소기업 뭐랄까 투자금이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0끌에서 10조 원.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벤처 투자 시장이 오른 건 맞아요. 지난 10년 동안 이게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줄지 않고 계속 올랐고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이제 확 올랐죠.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 때도 좀 비슷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보면 모태펀드 예산을 최대한 이게 증액을 해가지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현재 10조 원을 장기적으로 뭐 언제까지라는 거는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4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시장이 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가 있죠. 모태펀드를 레버리지 삼아서라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모태펀드가 우리나라의 벤처 펀드들이 있잖아요. 벤처 투자만 하는 그런 펀드들이 이게 자생적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라고 해서 국가가 정확히는 한국벤처투자라는 중기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엄마 펀드죠. 모태펀드. 그래서 우리는 벤처펀드에 마중물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보통 한 50%를 줘요. 딱 벤처펀드에. 그리고 뭐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공고를 냅니다. 우리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뭐 지방의 일자리 아니면 여성 창업 지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에서 이런 펀드를 만들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막 지원을 하죠. 합격을 하면 50%를 주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이제 VC들이 이제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0%를 100% 민간에서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그걸 존재를 LP 벤처 출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빅3가 국민연금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전체에서 아마 진짜 순수하게 민간 정말 기업가 개인이 정말 벤처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거의 뭐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은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재명 정부 때 이제 확 또 오르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그럼 기존의 스텝대로 정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1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가는 게 결국은 대부분 다 정부 돈이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에서 뭘 못 끌어오면은.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막 매년 뭐 40조 원씩 만들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뭐 펀드라는 게 소진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잔존해서 이게 해산하고 결성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매년 이제 예산을 뭐 40조씩 넣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군요. 좀 이 기사 읽다 보니까 이 전 정부에서는 R&D 예산 삭감이 좀 이슈였었잖아요. 그 R&D 예산 삭감 때문에 이 팁스 운영에도 좀 영향을 받았었다. 그런 면에서 또 더 R&D 투자가 좀 다시 늘어나면 그런 면에서도 좀 장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좀 다르긴 해요. 그게 아마 기사가 좀 와전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팁스 예산과 R&D 예산은 일단 다르게 봐야 되고 팁스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팁스 운영사인 엔젤 투자 협회에서 그걸 잘 방어를 해가지고
모태펀드랑 R&D 예산 조금씩 줄었거든요. 근데 팁스 예산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다만 R&D 예산이 좀 줄었죠. 이것 때문에 되게 이슈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공언한 게 모태펀드 예산은 확 늘리겠다. 그리고 팁스는 지방에 대한 산업 육성이라든지 투자를 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R&D 예산은 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정확하게 거론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제 확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럼 예산이 늘어나면 스타트업 씬이 좋아지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스타트업 시장이 확 커지려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데, 스타트업 기업이 잘 되는 거는 단순히 뭐 투자금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기술 트렌드라든지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인재들의 동향, 뭐 금리, 뭐 이런 여러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막 확 늘어난다 이런 거는 이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돈이 늘어나는 거는 나쁠 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이슈만 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볼 여지가 큰 건 맞습니다. 갑자기 팁스를 여쭤봐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팁스가 어떤 건지 잠깐. 그러니까 팁스는 이제 초기 투자사들이 이게 1억에서 5억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 여기는 유망한 스타트업이야. 우리가 최대 10억까지 쏴줄게. 그래서 10억까지 지원금을 주고, 물론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갚아야 돼요.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그걸 뭐 갚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되면 안 갚아도 되나요? 안 갚아도 돼요. 네. 그래서 되게 속된 말로 되게 꿀이다라고 창업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잘 되면 보은해 이 정도군요. 그렇죠. 갚아라는 건데, 근데 이게 옛날에는 거의 100%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게 워낙 꿀이라는 이야기가 듣고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좀 엄정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연쇄 창업하면서 팁스 자금만 받아먹는다거나. 뭐 그게 이제 계속 받아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팁스라는 게 딥테크라든지 아니면 기술 회사를 위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들은 장기간 이렇게 돈 소진해야 되는데 이걸 그 누구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라도 줘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뭐 일반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약간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기술 기업이 아닌데 기술 기업처럼 포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돈을 물론 엄정하게 검증하긴 하거든요. 어디다 썼는지 이렇게 체크하긴 하는데, 약간 좀 엉뚱한 데 써서 뭐 이게 뭐 바로 환수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합니다. 팁스의 장점은 지분도 달라고 안 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지분 안 줘도 되고 나중에 그만큼만 다시 갚으면 되니까. 잘 됐을 때. 그래서 이재명 정부 돼서 지금 VC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돈이 없는 스타트업은 굉장히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VC들은 펀드가 늘어나니까 그만큼의 수수료를 더 얻을 수가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들은 R&D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당장 현금이 많은 스타트업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 자금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들은 뭐 좋아하죠. 근데 다만 또 이게 효율적으로 잘 돈이 쓰이고 있냐, 이거는 뭐 늘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VC의 경우 과연 모태펀드 없으면 니들이 경쟁력이 뭐가 있냐, 글로벌 단위로 봤을 때 이런 의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늘 이제 받는 애들만 받는 거 아니냐,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고, 엑셀러레이터 내부에서도 이게 R&D 프로젝트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수익성은 낮고 정말 뭐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스타트업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가끔씩 강연이나 프로그램 강연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창업자분들이 약간 억지로 앉아 있는 듯한, 그때 정말 강연하기 괴로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 이제 라이브를 운영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타트업 투자 빙하기 뭐 얼어붙었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공약이나 이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드디어 이제 봄이 온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돈을 넣으려면 이게 성장한다는 그런 확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돈 넣어봤자 그냥 태워버리는 거고 나중에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벤처 투자 시장이 결코 작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돈을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면 넣어서 망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돈이 없어서 안 넣는 건 아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있는 거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실무자가. 돈을 예산만 늘어서 다 장땡이 아니라 예산을 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ROI를 만들 것인가,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고 그에 대한 숙제가 있다고 봐야죠. 좀 그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벤처 붐 때는 이제 투자를 받고 돈이 많으면 뭘 하냐면 시장 점유율을 돈 주고 샀어요. 보통 마케팅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왜냐면 그때는 새로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열렸기 때문에 뭐 O2O나 이런 쪽에 뭐 커머스나 이쪽이 많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쓰면 효과가 확실히 느껴져요.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마케팅했어. 그럼 시장 점유율이 아니면 거래액이 늘어나. 확실히 효과가 보이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얘기지만. 근데 이제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고 AI 시대에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러면 돈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기술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돈을 넣으면 쓸모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시장에서 워킹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유연하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뭐 돈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쩐주들 모아다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모아다가 핵하다가 그냥 걱정 없이 하다가 우리 돈 벌어야 돼라고 해서 뭐 수익화도 하고, 근데 정말 이제 뒷배가 필요해 마이크로소프트도 받고, 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딱딱딱딱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마치 경제개발 5주년 5계획 뭐 그런 만든 것처럼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해서 안 돼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과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일본에 보면 사카나 AI라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엄청 그 AI 업계에서 약간 새로 뜨는 이런 AI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재밌는 점이 창업자 2명이 일본에서 창업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AI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AI로 됐는데, 결국은 이 싸움 인재 싸움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NPU, GPU 많이 사야 되고 뭐 클라우드 필요한데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많이 우리가 확보하느냐. 꼭 우리나라 사람이 필요도 없고. 그럼 예를 들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학자들 뭐 연봉 100억 줄게 와서 만들어줘, 이런 것도 사실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슈가 된 게 뭐 한국 오면 1억 준다 뭐 이러면서 뭐 AI 인재를 모은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이제 이 업계 사람들은 이게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연봉 1억 주고 인재를 모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받고 싶은 연봉이지만 AI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전혀 큰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테이블이 AI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IT 개발자인데 초봉이 보통 2억이래요. 그리고 제가 얼마 예전에 또 들었던 얘기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이제 시애틀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실리콘밸리에 계신 분들은 인턴도 한 3억을 받는데요. 그래도 거기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워낙 거주비가 많이 들어서. 네. 근데 아무튼 1억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에서 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AI 개발자 뭐 10만 명 양병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런 옛날의 관점보다 아싸리 이런 이제 기술들은 최고의 인재 몇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나라가 그 100조 원이 있다면 그런데 팍팍 써서 인재를 그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겠죠. 사카나 AI는 외국인 둘이서 이번에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어떤 성과물을 내고 있으니까. 네. 히딩크를 모셔와야 되겠네요. 그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축구사를 바꾼 순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분을 모셔온 게. 그런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라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우리가 좀 열린 사고로 가져야 그런 된다.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재 싸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 이 공약이 아예 공약집에 보면 하나의 섹션으로 딱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예전부터도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던 법인데 이게 이제는 진짜 급물살을 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가 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온라인 플랫폼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온플법이란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제 계속 추진되어 왔는데 이제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막 계속 업계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됐으니까 아마 추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에도 민주당이 온플법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좀 논쟁이 있어서 내년으로 미룰게 하고 한 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 구성하고 뭐 새롭게 안정되면 이제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온풀법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온풀법의 핵심은 사전 지정제예요. 유럽에는 DMA라는 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DMA의 특징이 사전 지정제거든요. 이 사전 지정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공정위가 너 뭐 잘못했어 하고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삼을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소를 하면 공정위 그때부터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보면 이제 얘가 어느 시장에 어떤 그 시장 독점자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공정거래법은 독점자들을 제어하는 거니까. 네. 독점자인지를 판단하려면 얘가 있는 시장이 어딘가를 또 판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장이야. 그 다음에 얘는 독점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그 다음에 얘가 독점자라고 결론이 내려도 얘가 한 행동이 정당해 안 정당해 이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몇 년씩 걸려요. 네. 근데 이 플랫폼 시장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제 규제를 해야 돼라고 시작해서 5년 뒤에 제 제재가 뭐 때리고 뭐 시정 명령 해도 그때는 또 시장이 이 참에 제재를 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시장하고 다른 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DM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정하자. 너 지켜볼 거야. 너는 시장에 뭐 이 독점자 아닌 자 이거 판단 안 할 거야. 너는 일단 이거 하지 마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죠. 뭐 매출 얼마, 뭐 거래액 얼마, 뭐 이런 회사들은 니네 이거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어요. 뭐 4개 5개 정도. 니네들 정해놓고 하지 마. 이거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 규제거든요. 그런 규제를 이제 민주당이 온풀법으로 만들겠다. 네. 그런 겁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방금 좀 빨리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달 수수료 온풀법 제정되면 해결되나라는 라이브를 저희가 했던 거를 지금 올려놓은 게 6개월 전에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좀 더 그때 이제 심 대표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 온풀법을 이제 아마 민주당이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란은 엄청 많아요. 이 온풀법을 하면.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유럽에서 이 온풀법을 한 이유는 미국 애들이 유럽 시장을 다 장악하니까 그렇죠. 뭐 구글이니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우리 땅에서 쟤들과 장사해 쟤들 좀 규제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중국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만 규제해요. 아니, 유럽은 중국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만 규제해요. 네. 우리나라는 규제 딱 하는 순간 우리나라 회사들이 주로 규제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럼 네이버, 카카오.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이 있고 유럽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를 이렇게 딱 발목을 잡아놓으면 그럼 그 시장 누가 먹어? 알리바바가 와서 먹는 거 아니야? 뭐 구글이 다 먹는 거 아니야? 네. 공정하게 싸워라고 했는데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공정하게 싸워. 야, 너 다윗 너 왜 그 돌멩이 내려. 공정하게 안 싸워?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사실 다윗을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법을 제정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좀 세부적인 변화 같은 게 좀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네, 그 민주당이 작년에 추진하다가 한번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이 너무 거세요. 네. 여기 또 그 시절에 또 알리바바가 등장해서 테무 알리바바가 등장해서 네이버 쿠팡 때려잡으면 테무 알리바바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논리가 막 나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좀 두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결과가 올까 봐. 그래서 함부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시 논란이 굉장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공약집에는 굉장히 비중 있게 한 섹션을 딱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 관점의 차이까지 온라인 플랫폼이랑 관점이 있는 거야. 그렇게 독점자는 나쁜 거야. 이런데 약간 저는 그 시각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플랫폼이 경쟁 시장이 되면 오히려 더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독점할 때는 그냥 그 6.9% 받고 끝났어요. 수수료를. 네. 근데 쿠팡이 오니까 쿠팡이츠하고 둘이 경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막 올리죠. 왜냐하면 고객한테 막 퍼져야 되거든요. 네. 고객한테 퍼져야 되니까 그 자영업자들한테 계속 피를 뺏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계속 퍼져야 되니까. 그 경쟁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담으로 자영업자는 아니고 아마 모회사에게 퍼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러니까 모회사에 퍼주는 거는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건 다르게 다뤄봐야 할 문제고 이제 이 플랫폼이 경쟁이 과연 그 플랫폼 내의 공급자들 있잖아요.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 내의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이게 3중 단계란 말이죠. 소비자는 무조건 그 경쟁이 이득이에요. 근데 이 자영업자들 이런 플랫폼 내 그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플랫폼에 공급할 수가 없거든. 그쵸. 플랫폼은 다 공급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이 싸운다고 계속 수수료를 올려. 그쵸. 그럼 나는 죽어나는 거죠. 그 고객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렇죠. 그게 좀 갈려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독점은 나빠라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자영업자를 더 죽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소비자로서의 나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소비자로서의 최선의 이익을 택하는 게 내 전체 삶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면도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배달 시장 보면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좀 이제 어떤 서로 말을 맞춰서 좀 수수료가 좀 통일되긴 했는데 이 되기 전에 보면은 배민, 쿠팡이츠, 뭐 요기요 이렇게 있으면 점유율의 역전에서 수수료가 높아요. 이상하죠? 낮은 점유율이 더 많은 수수료를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공급자는 나를 떠날 수는 없고 있는 애들을 최대한 뽑아봐야 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배달 관련해서도 굉장히 완전히 한 섹션이 딱 그 공약집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딱 그 공약집에 들어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의 배달의 민족이 과점하고 있고 거기에 쿠팡이츠가 또 꽤 많이 이제 많이 뺏어가고 있고 그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공약에 딱 들어갔다는 거는 두 회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은 공약에 나온 거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 차별 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수익의 극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참여자의 통제, 유연한 영업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수수료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수수료 상한제라는 게 굉장히 되게 그 위협적이고 심각한 건데 가격 통제인 거죠. 어느 선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권고를 했죠. 그래서 또 뭐 그 추가로는 뭐 배달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뭐 최후 개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뭐랄까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재직 시절에 자체 공공 앱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딱 가르쳐가지고 거세게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업계 이슈가 많이 됐는데 뭐 바로 전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딱 카카오를 찍어서 이렇게 뭐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판교에서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여담으로 사실 민주당의 경우 제가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벤처업계 친화적이고 그리고 육성에 적극적이라서 돈을 쓰는 건 진짜 잘하는데 규제 혁파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게 상생하고 연관된 거라면 이게 회로가 딱 멈출 정도로 아예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뭐 과거 타다 사태도 이렇게 민주당 정부 때 이렇게 터졌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밀어주려면 밀어줘야지. 근데 딱 그 소상공인이랑 그거 대척점에 있는 건 안 된다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타트업의 고객은 사실 소상공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회사에 아주 크리티컬한 타격은 없겠지만 분명 네이버, 카카오, 쿠팡은 그 다음 순서로 아마 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대관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언론과의 관계도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정부도 나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아마 기업들도 뭐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결국 이게 시장이 작아서 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앞으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가격제를 뭐 바꾸거나 할 때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부 허락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려 드는 게 최악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통신사는 왜 가능하냐? 통신사는 경쟁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저 이동통신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한테 주파수 할당 받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쟁을 제한해 놓는 대신 가격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자체가 택시 가격도 이제 컨트롤하죠. 그렇죠. 그 이유, 그것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택시 면허제를 통해서 정부가 수요 공급을 제어를 하거든요. 그 대신 그러니까 경쟁에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경쟁을 덜한 대신 정부한테 가격의 그 조율을 받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배달은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나와서 다른 걸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격 컨트롤은 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 아마 정부가 하자면 이제 입법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을 획정하고서 이 내에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못 들어오게 또 수요 공급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들한테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 티켓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권리는 없이 의무만 가져 라고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게 전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지금 맹점들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빅테크나 아니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공약도 있는데, 뭐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겠다. 그다음에 외부 결제에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겠다.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하겠다. 요런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뭐 구글스테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 인앱 결제 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애플에 가면은 내가 앱 개발사인데 나는 구글 애플 인앱 결제 말고 내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붙일 거야. 난 니네한테 니네 결제 시스템 쓰기 싫어라고 하면 따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이용자가 거기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도 수수료를 내야 돼요. 심지어 많이. 예를 들어 이제 애플, 구글 수수료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뭐 기업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외부 시스템, 내가 직접 하는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26%예요. 26%면은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카드 수수료, 뭐 PG 수수료 이런 거 나가면 거의 30%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26% 어디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애플이나 구글한테 내야 되는 거죠. 밖에서 해도? 네, 밖에서 해도. 그러니까 왜 밖에서 이유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앱 결제 하는 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는 앱이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개발한다 돈만 더 들죠. 그러네요. 그냥 인앱 결제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저기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러려면 선택지를 줘놓고 선택지를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글 애플이 법이 만들어지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를 저렇게 높게 책정을 함으로 해서 사실상은 허용 안 한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랬었군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공약에는 요거를 이제 현실화하겠다. 26%를 현실화하겠다. 네, 낮추겠다는 얘기죠.
한 반만 낮추면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럼 외부 결제가 더 싸면 내가 뭐 단돈 뭐 얼마라도 더 벌 수 있잖아요. 저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런 이제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26%를 내고 거기다가 내가 또 결제 수수료 내야 되고 이러면은 전혀 할 이유가 없네요. 뭐 보통 3.5% PD 수수료 카드 수수료 합치면 그렇게 치면은 26%가 3.5는 저 29.5%가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내 인력 써야 그렇죠. 되고 개발 그 시스템 만드는 비, 운영비 이런 거 써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현실화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아무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 이런 것도 뭐 결국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세금을 좀 덜 내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더 어떻게든 매출액을 신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죠.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일부는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부가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그 부가세를 내요. 그 앱 개발사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앱 팔면 그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들 그 규모를 다 하면 너 매출 이만큼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앱 개발 이런 건 그런데 유튜버 이런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애드센스 광고나 애드워즈 광고 이런 거는 부가세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매출을 강제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국제 관계 이런 것도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지금 구글세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UN 차원에서 뭐 EU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같이 이제 발맞춰서 계속 그 입법화를 해야 되죠. 근데 구글세 문제는 심각한 문제긴 해요. 네. 우리나라 IT 회사들은 다 돈 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IT 회사보다 이제는 더 많이 벌어가는데, 네, 그렇죠. 그걸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구글이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네이버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매출은 훨씬 많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랫폼이랑 저희가 AI를 중심으로 좀 여쭤봤는데요. 좀 정리하는 의미로 여쭤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나왔던 AI 아니면 스타트업, 플랫폼 이런 정책 중에서 좀 이런 거는 뭐 지금 방금도 구글세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을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좀 쉽지 않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황당하더라 이런 게 좀 혹시 있으셨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막 쉽지 않아 보인다,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게 뭐 논리가 완벽하기보다는 아마 이런 걸 왜냐면 문재인 정부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IT 산업이나 크게 변한 게 없어가지고 아마 예상되는 거라서 뭐 황당하다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근데 다만 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거의 정리이긴 한데 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00조 원 AI 투자로는 좀 현실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삼성그룹을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쪼아가지고 3년 동안 130조 원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내게끔 하는데 그건 되게 공허한 거니까. 근데 AI 스타트업 회사 대표들 만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R&D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52시간 근무제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왜 GPU를 왜 외국 걸 씁니까? 우리 국산을 먼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좀 그런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예산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벤처 투자를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해주고 굉장히 많은 R&D 예산을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눈먼 돈도 있지만 분명히 IT 산업을 만든 그런 공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눈먼 돈이 나오지 않도록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플랫폼 규제죠. 아무래도 뭐 하나의 IT 서비스가 만들기까지 정말 엄청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운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이걸 좀 정부가 직접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지분 소유라든지 서비스 개발보다는 차라리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까지 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 처음에 말했던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제 해주세요라고 새 정부에서 바라는 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 내용 몇 개를 소개 좀 해드릴까 하는데 예를 들어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요. 뭐 팁스, 글로벌 팁스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팁스, 글로벌 진출하고 싶은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팁스를 받아서 글로벌 시장 진출해라. 라는 이런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팁스는 뭐였죠? 투자를 받은 회사한테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글로벌 팁스는 글로벌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한테 정부가 팁스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 받을 수 있으면 팁스가 필요할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필요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은 투자 단위가 크니까. 예를 들어 리벨리온이 글로벌 팁스를 받았어요. 근데 리벨리온이 총 받은 투자금이 1,000몇백억인데 팁스로 6억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건 문제. 글로벌 팁스만 그런 문제도 약간 있고. 그럼 팁스랑 글로벌 팁스가 그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이런 것도 이제 그 스타트업 업체들에서는 얘기하는 건데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뭐냐면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쓰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라는 인증을 받은 그런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예를 들어 실명으로 잔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협업 툴이죠. 잔디는 AWS라는 클라우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공급을 못 해요. AWS는 그 보안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국 보안 인증받은 한국 클라우드에 올리면 되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클라우드에 만약에 올려, 그럼 해외 진출이 어려워져요. 우리나라 클라우드는 아직 그렇게 전 세계적인 리전이 있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한국 정보만 보고 한국 클라우드에 올리면 글로벌에 못 가요. 그럼 또 그렇다면 글로벌 가는 건 이 클라우드에, 한국용은 이 클라우드, 그러면 소스가 양쪽으로 가면 이 관리가 안 돼요. 멀티 클라우드를 하면 되잖아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회사들은 나라에서 한국 클라우드 회사들은 나라에서 필요한 인증을 하는데 인증을 안 받은 외국을 그럼 무조건 받아줘? 이렇게 한국만의 보안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옳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입장이 있어요. 한국에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 정부 행정 조달에 장애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인재를 위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네. 이제 돈을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인재를 하면 청년 인재들에게는 청년 취업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한계가 6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6천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인재는 못 되네요. 그러니까 AI 쪽은 6천만 원 가지고 못 뽑는 인재잖아요, 인재를. 그러니까 더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데 그런 혜택이 오지 않는 거죠. 물론 세금 다 내고 혜택 안 받고 뽑으면 되죠. 근데 이제 혜택을 이용하고 혜택이 있고 이용하고 싶지만 그거는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가장 우리 최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네. 규제 샌드박스가 기존 규제 때문에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못 해보는 회사들을 위해서 기존 규제는 존재한 이유가 있었을 처음에. 이게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이 네가 뭔가 혁신을 해보려고 하면 그래 요만큼 열어줄게. 규제에서 이만큼 구멍을 내놓고 거기에 모래사장을 깔아줄 테니까 거기서 해봐. 해보고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이 나쁘지 않네. 우리가 우려했던 규제를 처음에 당초 만들었던 목적을 위배하지 않네. 이런 이제 판단이 들면 쫙 규제를 풀고 다 이제 이 시장을 쫙 해서 가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이 쫙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평생 규제 샌드박스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고 그다음 안 풀어주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 거기 들어간 이유는 규제가 풀릴 걸 기대하고 돈이 안 되더라도 들어간 건데 규제를 안 풀어주고 이 샌드박스만 유지시켜주면 돈 안 되는 짓을 평생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의 문제예요, 현재.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이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험을 해보면 빠르게 규제를 풀든지 아니면 너 이 서비스가 사회적 문제가 돼 접어라고 하면 판단이 쉬운데
그 접으라고는 못하고 네. 계속 그냥 샌드박스 위에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지 말고 리더라고 만약 치면 우리 상사라고 치면은 이 프로젝트 계속 갖고 갈지 안 갖고 네. 갈지 빨리 판단을 좀 내려주라. 정부가 공무원들이 그 이제 민간 사업하는데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시켜주고 아니면은 또 규제를 확 풀어주는 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가 개미지옥이 돼버렸다. 개미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또 바이럴 네트워크에서 시리즈를 하고 계시니까요. 나머지들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4가지 정도 내용도 예전부터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거는 없었던 소소한 얘기니까 네. 이제 이 거창한 그렇죠. 공약 안에 들어갈 일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네. 얘기할 때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 네네. 그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근데 저는 가장 지금 한국 사회나 아니면 IT 업계에 가장 필요한 거는 글로벌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시장 수요가 없으니까 뭐 돈 넣어도 안 되는 거고 온갖 규제 이슈라든지 상생 이슈가 터지는 건데, 좀 글로벌에 대한 훨씬 보다 과감한 지원이 있으면 이게 모든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건데, 이게 스타트업이나 IT 벤처 AI가 좀 어려운 이유는 어차피 대기업이 우리나라 90% 경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인디밴드처럼 나머지 10%를 중소기업이 싸워야 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정책은 대체적으로 AI 그리고 지방 육성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플랫폼 규제 이런 걸로 그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걸 그 정확하게 그 뭐랄까 그 ROI를 따졌을 때 돈을 얼마 넣었을 때 가장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저는 글로벌 진출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전용 펀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뭐 뭐랄까 행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뭐 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법인 만들면 뭐 10억 쏴준다. 뭐 이런 좀 파격적인 게 있어야 사실은 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국제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뭐 그게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 스타트업에 좀 더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만 박터지게 싸우는 회사들 보다는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회사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약에 대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바라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광고 다시 드리면 저희 티타임즈가 바이브 코딩 컨퍼런스를 7월 1일에 AT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개발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 개발자분들을 위한 그런 행사고요. 많은 또 개발과 관련된 유명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티타임즈는 요 광고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행사가 있으시죠?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6월 25일 우리 한국전쟁 발발일이죠. 그날에 보안 행사를 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사이버 전쟁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중요하죠. SK텔레콤 사태도 있었고 또 며칠 전에 지금 예스24가 아직도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가 중단되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해킹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런 보안 기술 트렌드와 산업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행사가 6월 25일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립니다. 네. 예, 저희 그 전자책 스타트업 700, 스타트업 시내에 있는 모든 기업 그 실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저번에 AI 실적 회사들의 실적을 다뤘는데 그뿐만 아니라 57개 업종에 700개 기업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웃스탠딩 13,900원이 좀 비쌀 수가 있는데 30개월, 60개월로 사면 반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통해서 그 뭐랄까 리스크에 대비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익히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이다. 그게 아마 제가 이야기한 그것처럼 아마 훨씬 더 ROI 좋은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두 분 오늘 이 정책 공약집 열심히 보시면서 준비를 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뭔가 정책 이야기라서 딱딱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들도 재밌었고 또 구경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의견 개진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별일 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